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에프네프린 투여량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프네프린이 지금 신전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여되는 약물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약물 중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에피네프린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해줬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 투여량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조금 그 투여하는 방법도 그렇고 투여하는 양도 그렇고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 최초 1mg 에피네프린 투여 후 심전지 환자에게 뭐 2에서 5mg의 에피네프린을 3에서 5분 간격으로 투여하는 거. 상승 용량으로는 뭐 3분 간격으로 1, 3, 5mg 증량시켜 투여하는 방법. 뭐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kg당 0.1mg 투여하는 방법. 뭐 이런 말들이 쭉 써져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과량으로 투여했을 경우 자발 순환의 회복 가능성은 커지기는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근 소비량을 매우 심하게 요구하면서까지 어쨌든 간에 스스로 심장이 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는 심장이 뛴다고 해서 환자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단기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량, 고용량의 에피네프린 투여는 그리 좋지 못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 대신 여기에 베타고감 신경수용체 차단제 혹은 칼슘 통로 차단제 중독에 의한 심정지를 투여할 때 혹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환자에 따라 필요할 때는 고량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도 있다라는 점. 뭐 베타교감 신경 수용체 차단제,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근 수축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도 마찬가지 신근 수축력을 조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에피네프린이 이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에피네프린의 고용량의 투여, 과량의 투여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용량 그대로 기억해 주셔서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더 많은 양을 투여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사분들이 내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네, 알고 있는 용량으로 투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소프레신인데, 의학용어를 다 배워서 아시죠? 이제 프레라는 것은 이제 압박을 주는 거고, 바소는 이제 혈관을 의미하잖아요. 말 그대로 혈관을 수축하고 압박해서 수축하게 만드는 약물을 바소프레신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항이뇨 호르몬이자 혈관 수축제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면 베타원 수용체, V1 그 수용체, 베타원이 아니죠. 어, V1 수용체에 작용해서 혈관 민무늬 근육의 근육을 수축시켜 말초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중심 순환기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혈류는 감소시키지만 사지 쪽에 있는 사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혈류가 피에 공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장기에서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관사동맥이나 신동맥 같은 지금 당장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장기들의 혈류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유용하다라는 점이 좀 더 생존에 유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어서 에피네프린 대신 첫 번째, 두 번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이제 베타규감 신경작용이 없기 때문에 혈관 수축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심근의 산소량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 대신 이제 방광기가 좀 길다. 요거 조금 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처럼 방광기가 짧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고 요거는 방광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중에서는 1회만 투여하더라도 그 약물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1회 반복 투여가 아닌 1회만 투여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시세도 관련돼서 조금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심시세동 있는 환자에게서의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관류압, 내혈류량, 내로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심시세동 파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재세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바소프레신이 심시세동에 의한 심정지 모델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에피네프린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실제로 사람에게 에피네프린과 바소프레신을 비교해서 투여했더니 생존율의 차이점은 없었다. 다만 무수축 환자에서 바소프레신이 에피네프린보다 순환 회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라는 점만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소프레신 반복 투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혈액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는 이제 생존율을 향상시키진 않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바소프레신의 반복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바소프레신을 동시에 투여했을 경우에는 뇌혈량이 감소한다라는 점. 이 뇌혈량이 감소는 그냥 피가 부족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뇌혈량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뇌 손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혈류가 피가 주로 덜 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아래에 이제 내용들 좀 더 보실 건데 에피네프린만 투여했을 경우 그리고 바소프레신을 1회 투여했을 경우 여기에 생존율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신장협회에서는 바소프레신의 투여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소프레신 자체가 에피네프린 투여 대신 썼을 때 환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바소프레신의 투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여기 금지, 투여를 금지, 투여를 권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장이랑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랑 금지는 너 그거 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 단어의 한 의미를 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스프레신 투여는 금지가 아니라 금지도 하지 않고 권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대신에 바소프레신을 1회 투여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소프레신을 1회 투여하든 에피네프린을 1회 투여하든 둘 다 생존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에피네프린을 계속 반복 투여하는 것보다 바소프레신을 한번 투여하는 것이 조금 더 어차피 둘 다 생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바소프레신 1회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는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수축만 가져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네프린과의 이 생존율 차이점이 없다라는 점. 에피네프린 한 번 투여한 거랑 바소프레신 한 번 투여한 거랑 그 효과가 동일하대요. 그렇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위해서는 에피네프린은 반감기가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에피네프린 한 번 투여하고 바소프레신 한 번 투여하고 했을 때 두 개의 생존율이 차이가 없는데 바소프레신 한 번 투여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혹은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환자에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씩 투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자, 이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요거 바소프레신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투여 대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에피네프린을 또 반복해서 투여를 해라. 아니면 에피네프린만 주구장창 써라.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에피네프린이 바소프레신보다 뭐 생존율의 차이는 없지만 자발순환 회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뭐 연구들이 여러 가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 수축력이라든지 혹은 이 심근의 수축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좀 작용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원인에 있어서도 이 에피네프린이 조금 더 선호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책에 있는 내용만 다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뭐 바소프레신을 써야 되는 이유, 에피네프린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에피네프린을 반복적으로 투여하거나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에피네프린 투여 대신에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거나 바소프레신 투여 이후에 또 에피네프린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아미오다른이죠. 아미오다른 뭐 1차 항부작용제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죠. 물론 이제 의사분들마다 선호하는 약물이 생각보다 좀 다르다 보니까 아미오다른의 투여가 조금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항부정맥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오다른은요. 자, 아미오다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낮은 부정맥 유발 효과, 항부정맥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제세동 역치를 감소시키는 효과, 그래서 심시세동의 치료에 사용하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취소형관 저항 효과가 있으나 뭐 이런 기존에 사용했던 항부정맥제보다는 말초혈관 저항의 효과가 낮다 뭐 이런 것들도 써져 있고요. 물론 이거 굳이 보실 만한 내용들은 아니긴 한데, 네, 그냥 한번 책에 있어서 언급만 해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투여하는 순서 혹은 투여하는 시기,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미오다로는 3회 제세동 이후에도 제세동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한부정맥자라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세동 3회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300mg의 아미오다란을 20에서 30ml의 생리식용소 섞어서 빠른 속도로 정모 투여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회 제세동 실패 후 300mg의 아미오다른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세동이 실패하거나 혹은 심실세동이 만약에 재발하게 된다면 150mg의 아미오다른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 IV가 안되면 IO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요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양리학 부분에서 조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내가 여기 있는 약물의 설명만으로 내가 이해하기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양리학책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도카인, 정통적인 항붕장 맥제 중에 하나인 리도케인. 지금에서는 여러분들 뭐 응급실 근무를 하실 때 좀 많이 보셨을 만한 것들이 국소바 체제로 오히려 좀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항부종 맥제인 리도카인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리도카인 한번 살펴봅시다. 리도카인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줄에 설명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리도카인에 대한 설명은요. 아미오다른과 같이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의 치료를 위해 투여된다라는 점. 그래서 얘도 뭐다? 아미오다른과 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항부종맥제구나. 이전에 얘기했던 에피네프린과 바소프레신은 뭐였죠? 혈관 수축제로서 작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그것이 아니라 부종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종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약물이구나, 항부종맥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세동의 역치를 증가시킨다.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심실세동에서 제세동의 역치를 감소시킨다라고 보고됐는데, 리도카인은 오히려 증가시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어디서? 동물 실험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다른 약, 위약과 비교했을 때 순환 회복률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충분히 심정지 상황에서도 투여할 수 있는 항부종 맥제라는 것이 이제 임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동물 실험에서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거는 역치를 증가시키네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들이 임상 연구에서는 조금 뭐 생존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장이 우선 자발적으로 뛰어야 되니까 순환 회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이 고려될 만한 항부종 맥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에서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아미오다른과 비교할 때 순환 회복률, 생존율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대요. 아미오다른하고 리도카인하고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도카인은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충격 피로 리듬, 심실세동이나 몸에서 심실미의 치료에 사용된다라는 점. 이전까지는 이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충격 피로 리듬 과정에서 아미오다론이
리도카인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권장되어져 왔었습니다. 아미오단을 써라. 리도카인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아미오단을 써라. 제세동 다음에 이제 에피 놓고 이제 제세동 세 번까지 하게 되면 아미오단을 3에 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아미오단을 150 넣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바뀐 내용으로서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충족 피로리듬의 치료에서 아미오다논과 리도카인은 무엇을 쓰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아미오다논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미오다논을 써도 되고 리도카인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미오다논 투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킬로그램당 1에서 1.5mg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후, 두 번째 반복 투여할 건데 반복 투여에서는 여기에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용량의 2분의 1. 이거는 좀 아미오다논하고 동일하죠. 그죠? 아미오다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대신 최대 총 투여량이 킬로그램당 3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최저 용량만 따져 봤을 때요. 한 번 넣었으면 1 까였으니까 2mg 남았네요. 두 번째는 5mg 해서 총 몇 회 가능하겠느냐? 최저 용량으로만 하게 되면 5번이 가능하겠다. 최대 용량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3에서 1.5가 남았네요. 얘는 반밖에 안 남네. 그러면 3회. 최대 용량으로는 3회, 최저 용량으로는 최대 5번까지 투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도카인 대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져 있죠.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간으로의 혈류량은 심전주 환자에서 매우 혈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도카의 대사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킬로그램당 3mg이라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체내에 축적되어져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원래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신장이 수소두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게 혈류가 진행되면서 계속 뒤에서 대사가 되고 이 약물이 소화가 될 텐데 지금 신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소화되지 않고 해독되지 않고 계속 이 혈류에 잔류되어져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계속 투여하게 되면 축적되어서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류에 남아있던 리도카인이 심폐소생술 중에 환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많은 원래는 스스로 혈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마치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혈류량을 돌 거잖아요. 우리 몸의 전신으로 혈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혈류에 뭐가 남아있죠? 많은 양의 리도카인이 남아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도한 리도카인의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발작과 호흡 부전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리도카인을 항부종 맥주를 사용했다면 환자가 RSC 되고 난 후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부작용이 없다면 1에서 4mg의 분당 속도로 정맥 주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실세동으로부터 심박동이 회복된 환자에서 심실세동을 재발맞기 위해 한부면제를 투여하는 것이 생전에 전과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된 환자에서 한부면제를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부정맥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환자라면 항부정맥제를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부정맥을 투여할 수 있던 약물을 소생후 시기에 투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 환자를 소생하기 전에 아미오다른을 투여했다면 아미오다른을 이제 항부정맥제로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리도카인을 투여해서 환자가 자발순환되었다면 리도카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